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자 또 가장 흔하지만 오해가 많은 식품 계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육 면적 확대와 동물 복지 그리고 가격, 안전성 등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계란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왜 안전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계란을 위해 모인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대 중반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연구직으로 발을 내디뎌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다가고 계란만 연구를 하고 있는 이상진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 유전치학 쪽으로 영양을 전공했고요. 영양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회석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무부인 정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했고요. 국내에서 축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칭은 정세의 전변이라고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란자재공관리위원회와 대한산란계회 회장을 맡은 안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촌사회학연구자 정은정입니다. 예, 계란으로 아이를 기른 가정주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음식에서 계란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그 때깔도 나고 그리고 영양 보충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이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계란의 인문학 그리고 계란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 얼마나 계란 중요한지 이렇게 말 보태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이고 활동하고 있는 엄애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박사학위를 계란을 가지고 닭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했고요. 계란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제별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계란의 우수성입니다. 대한민국 계란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또 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지 그 안정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현장의 진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대한민국 계란은 단순한 농축산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생산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닭이 건강하게 계란을 낳을 수 있도록 온도, 습도, 환기, 조명, 사료 공급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화된 시스템 하에서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축사 설계, 환기, 급수, 사육 밀도 등 모든 것들이 축산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가축 사육 기준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란계 농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차단 방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기존의 사육 밀도 기준 0.05 제곱미터가 지금 0.07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기존 밀도 기준으로 봐도 미국, 일본 기준, 선진국 기준보다도 훨씬 더 사육 밀도가 넓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선진국보다 사육 환경이 지금 좋은 편이다. 기존 기준으로 봐도 좋은 편이다. 그럼 실질적으로도 넓은 지금도 환경에서? 넓은데 더 지금 넓은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 하에서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계란은 산란 직후부터 요거는 좀 전문 용어라 가지고요. 집난, 선별, 세척, 살균, 건조, 검란,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법적 기준 아래 전산화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란 집화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계란 집화장, 흔히 지피센터라고 불리는 곳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HACCP, 흔히 해썹이라고 하죠. 의무 적용 업종이기 때문에 난각, 세척수, 작업자, 위생까지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 하에서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품질 보장 시스템 하에서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100%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한 100% 추적이 가능한 유일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계란이. 즉 대한민국 우리나라 계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이고 법제화되어 있고 위생적인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안전, 위생, 품질 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계란의 자체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살아있는 교과서 50년간 계란과 함께한 이상진 회장님. 네, 계란이 왜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0.05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0.05 먼저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완전식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05가 흔히들 일반 우리 소비자들은 아주 좁은 데서 닭을 키우는 걸로 그 쉽게 말해서 A4 용지에서만한 면적의 닭을 키운다. 사실은 닭 한 마리에 필요한 면적은 A4 용지도 넓은데 소위 말 B5 용지만 해도 적당한 면적인데 A4 용지만 큰 넓은 면적에서 키우는 게 사실인데 너무 좁게 키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0.045라는 숫자가 0.0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닭의 이제 적당한 그 케이지 바닥 면적은 이게 그냥 사람이 너 얼마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는 닭의 생리 상태라든지 또 닭의 생산성, 닭을 키울 때 계란 많이 생산해야 되고 또 닭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 질병, 또 사료 효율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적당한 면적이 얼마가 되겠냐. 그게 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게 0.045입니다. 그 0.045인데 그 0.045는 기준은 닭은 체중이 그럼 작은 닭은 좀 더 넓을 거고 큰 닭은 좁을 거 아닙니까? 그죠? 0.045는 닭의 체중을 기준해서 2kg 정도. 2kg일 때 0.045.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전부 다 갈색 닭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백색 닭이 많았어요. 그럼 그 전 세계 백색 닭만 그 0.045를 키우다가 백색은 2kg인데 갈색은 2.2kg, 2.3kg 정도 되니까 갈색은 20% 정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갈색의 기준은 0.054.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0.5 정도 좀 더 편하게 하자. 그 0.05로 바뀐 게 이제 0.5가 정해진 건데 이게 이제 언젠가 이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들어오면서 0.07로 하면은 마치 병이 안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들 이 사람을 기준하면은 자, 우리 국민주택은 아파트 기준 33평이면 국민주택인데 또 25평도 국민주택인데 그 33평이 저는 0.05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0.07하면 전부 다 전 국민 50평짜리 이상의 아파트에 살아라. 이걸 법적으로 하면 됩니까? 거기에 생리적으로 딱 맞는 숫자가 아까 0.05면 충분한데 지금 이 면적을 하는 거는 과학이 뒷받침돼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완전식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태아가 하나 생명체가 탄생할 때는 우리 포유동물은 탯줄을 통해서 모체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해야 태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병아리는 이 계란 하나에 생명이 탄생하고도 그것만 생명 탄생하고 난 뒤에도 이게 바로 살을 못 먹으면 또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못 먹어도 평균 5.4일 동안 살 수 있는 그 식량을 또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 생명이 탄생하고도 안 먹고도 5.4일 동안 살 수 있는 그 양이 다 들어있는 게 계란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는 완벽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계란은 소화율이 96% 이상입니다. 96% 이상인 얘기는 먹어도 다 소화 흡수돼 버리니까 변으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우리 우주식량에는 이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니까 이 계란 같은 게 앞으로 우주식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율 96% 이상, 소위 말해서
우리 계란 먹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 단백질의 구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소화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가장 좋은 단백질. 근데 여기 이 좋은 식품을 갖다가 조물주는 벌써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조물주가 알아서 계란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그래서 아예 포장까지 만드는데 그 포장 얼마나 했냐면은 우리 미인이 우리 계란형 얼굴. 소위 말해서 자 아주 미인의 얼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계란을 포장까지 해줘. 조물주가 이건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포장까지 미인으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줬는데 자 그럼 이 계란 쓰고 나면은 껍질은 건 폐기물 아니냐? 계란 폐기물이 없습니다. 그 껍질도 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껍질은 첫 번째 이제 우리 계란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칼슘 공급제로 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우리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토양을 알칼리 개량했는데 토양 개량할 때 또 이 껍질이 쓰입니다. 토양 개량제.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 여자 패널도 여성 패널도 계신데 가정에서 빨래를 삶을 때 흰옷을 삶을 때 이게 표백제로 쓰이는 거예요. 계란 껍질 넣고 삶으면 흰옷이 아주 하얗게 된다. 계란 안에 난각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내난각막, 외난각막. 두 개의 난각막,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난각막이 낙은 외부에서 모든 균이 다 방어를 하는 그 두 개의 막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여기서 계란 안에 있는 수분은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바깥에 있는 외부 세분은 침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난각막이에요. 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난각막은 다시 분리를 하면은 아주 고가의 의약품으로도 쓰여요. 의약품 원료로. 그래서 하나 버릴 게 없고 전부 다 자원이고 돈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손볼 게 없는 이게 완전 식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계란형 얼굴, 네. 네, 미인형 얼굴, 그리고 완전 식품이고 영양학적으로 단백질도 고단백이고 그리고 껍질까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난각 번호가 있어요. 우리 MC 얼굴 많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왜 완전 식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스태프들이 다 웃고 있어요. 지금 MC 얼굴이랑 닮았다 그러니까 다 웃고 있어. 좀 슬프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단백질 식품이자 가격 대비 효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삶은 계란 10개, 뭐 20개씩 드시기도 하고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실제로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 엄혜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계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그 단백질 식품입니다. 네. 특히 아미노산 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소화효율도 또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가격도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말할 때는 가격 대비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단백질 기본 식품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비타민 A, D, E, B12가 풍부하고요. 거기다가 눈과 우리 이 뇌에 또 좋은 루테인하고 콜린이 또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끼에 한 알의 계란을 먹게 되면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를 먹었을 때 그 영양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이 계란은 단백질의 근원이고 특히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완벽한 그 단백질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계란,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게도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아침에 2알, 토탈 한 3알 드시는구나. 저는 구운 계란을 먹는데 좀 궁금한 게 구운 계란이 좀 영양학적으로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구운 계란도 괜찮은가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영양학적으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도 구워 먹어도 구운 계란으로 먹어도 삶은 계란으로 먹어도 뭐 훈제란으로 먹어도 다 영양소는 살아있는 걸까요? 네. 예, 기본 구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많은 이슈가 됐던 난각번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난각번호 1번과 4번의 차이,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패널분들께서 계란의 우수성, 또 특히 우리나라 계란의 우수성, 세계 최고 품질의 과학화, 선진화, 법적 관리 너무 진짜 난 몰랐어요. 그런지. 근데 그렇게 우수한 계란을 모르셨다고요? 네. 나 그렇게까지 관리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생산 이렇게 먹기만 했지 생산이 얼만큼 까다롭게 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먹기만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은 좋은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런 훌륭한 계란을 정말 가격 부담 없이 충분하게 맘 놓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냥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볼 때 점수를 주자고 하면 90점 이상은 너끈이 되는 것 같은데. 90점 이상. 네. 정말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내가 어떤 점수를 92점을 받아도 야, 나 94점 받고 싶어. 95점 받고 싶어. 그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의 그런 좀 욕구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할 게 없을까? 미래 발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번 난각 번호에 따라서 아마 그 법정 표시사항인 3대 열량 영양소나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런 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비타민 D 하고 오메가 3 이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냥 묻지 말고 보충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게 난각번호 1번이 4번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키운 것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1번 난각번호 계란은 자유롭게 밖에서 활동하면서 햇빛도 충분히 보고 그다음 풀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한 요인으로 비타민 D와 오메가 3가 유의적으로 더 높다는 게 보고가 됐거든요. 박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옆에 상진 회장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표정이거든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이거는 마음 안 들게 편집해도 좋은데요. 제가 지금 우리 정 박사님한테 부분적으로 또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여기서 이 사유 형태별에서 오메가3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사료에 의해서 100%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메가3 계란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특허를 내놨어요. 발명 특허는 20년이면 이제 시효가 끝이 나는데 저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유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아무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사료를 가지고 계란 지방산 함량이 바뀌는데 절대 이 사유 형태에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의 주제가 1번이냐 4번이냐 어떤 게 더 건강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거냐 그거고 그 예시로서 저는 오메가3를 하나의 예, 비타민 D3를 하나의 예. 그러니까 오메가3를 더 높이자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사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1번과 4번을 비교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사육 환경 비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료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예, 그런 거에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1번이 더 이제 차이가 나는 더 우수한 영양소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메가3 하나만 차이가 있다는 거는 강조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비타민 B12 정도 다 공감되는데 오메가3만큼은 아니다. 이거는 사료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1번, 4번에서는 오메가3는 말 자체를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진 회장님께서 오메가3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메가3는 사육 형태가 아니라 사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엄혜선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명일 박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사육 환경에 따라서 과연 영양소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현저하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 여기서는 계란이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미노산 조성이라든지 지방, 이런 부분은 그렇게 커다랗게 차이는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비타민이나 이러한 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걸 약간은 좀 저희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미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은 어떤지 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도영 회장님. 참 이게 제가 이 방사하고 KG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닭과 함께 평생 살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상은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이미지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뭐가 안 되냐면 우리나라를 보면 AI 상시국이에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올해 철새가 대한민국 상공에 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일본이나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첫째, 그래서 10월 말일부터 2월 말까지 특방 기간 동안은 방사가 금지돼 있어요. 아, 그래요? 10월 말부터? 예, 2월 말까지요. 근데 올해는 또 AI가 심해가지고 5월까지도 방사 금지였습니다. 네. 거의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닭을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또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그럼 겨울에는 AI 때문에 방사가 안 되고, 봄에는 환절기 때 안 되고, 여름에는 비 올 때 우기 때 안 되고, 겨울에는 환절기 추울 때 안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닭을 밖에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나서 방사해가지고 1년에 6개월 이상은 방사 금지인데 어디가 방사해서 그 계란을 놓냔 말이죠. 그것도 고민, 그러니까 산업적인 거를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현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환경이 국토는 좁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 방사 복지로 간다면 지금보다 19배, 20배 이상의 토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닭을 낳아서 키웠다면 민원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좀 이렇게 전향된 건데 이제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께서 모르니까 이미지만 보고 야, 닭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모래모옥하고 저 푸른 초원에서 야,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1번, 2번이든 풀어서 키우는 데로 가보시면은 아,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1번을 키우게 되면은 똥을 저기가 싸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냥 닭이 놓고 그 자리 먹고 싸고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요즘에 그 계란 사육 환경도 좋지만 위생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위생하고 안전한 계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도 있지만 선별 포장 제도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해라는 거거든요. 100% 농장이 해썹에 우리가 다 받은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나서 키워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8천만 수를 키우고 하루에 5천만 개가 필요한데 그렇게 키우다 지금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란을 저렴하고 싸게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냐면 시설 현대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지로 간다면 방향은 복지로 가되 AI 질병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고민.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질병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방목형 닭이 굉장히 자유롭게 또 위생적으로 사육되는 줄 알았는데 또 분변 위에 산란을 하기도 하고 계속 밟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상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 환경이네요. 예, 그런 시스템과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가요. 4번이. 4번이? 예, 1번이 돈이 가장 많이 안 들어가고 키운다면요. 그럼요. 4번이 그 한 7만 수, 한 10만 수 정도에 한 50억씩 들어가거든요. 한 10만 수 키우면. 최고 비싸잖아요. 4번이 최고 싸죠. 그러니까요. 1번이 최고 비싸지 않아? 1번이 왜 비싸냐면요. 네. 1번 닭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이제 3번이든 4번이든 사양 관리를 일정하게 사료부터 물, 온도, 환기를 완전 과학적으로 하고 굉장히 좋은 물도 그냥 정수기 필터에서 다 먹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그걸 정수를 해서 물론 그렇게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을 일정한 시간에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 8시에서 5시까지 자거든요. 닭도 8시간을 자야 돼요. 하루 15시간만 줘도 주면 되거든요. 일정하게 우리가
뭐 태릉 선수촌 가면 선수 식단 관리하듯이 닭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키우면은 100마리 넣어가지고 뭐 케이지에서 키운다곤 90개에서 95개를 낳아요. 산란율 90% 이상이에요. 근데 뭐 나서 키우는 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그 내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손으로 주워와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 케이지에는 사람이 계란을 안 만져요. 계란이 딱 나는 순간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와가지고 설경 건너 UV 해가지고 완전 딱 나오는데 일반 나서 키우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가서 일일이 주워와야 돼요. 그다음 온도 같은 것도 사람이 거의 수동으로 맞춰야죠. 우리는 온도 환기 시스템이 지금도 영상 20도거든 겨울에요. 18도, 22도 가장 안락해 좋은데 자동으로 이게 다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이 적게 나니까 다 주스려면 임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계란을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비싸게 안 팔으면 안 사 먹어요. 되게 웃겨요. 비싸야 사 먹어요. 그 가격이 비싸면. 네, 비싸니까 대부분 소비하시는 분들이 야, 난 그래도 1번 사 먹어, 2번 사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저는 되게 막 웃고 있죠. 아, 참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1, 2번도 사 먹어야 되니까 다행히 뭐 어느 계란인데 많이 사 드시면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 1번이든 2번, 3번, 4번이 궁금한 게 1번은 그러면 사람이 직접 가서 이렇게 계란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더운 여름이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밖에서 오래 방치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방사할 조건이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닭이 42.6도인데 한여름에 38도씩 올라가는데 어디 가서 닭이 지금 그 방사를 해가지고 알을 낳습니까? 날 더워 죽겠는 닭이 땀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데. 그러니까 케이지에 있는 닭들은 좀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제 복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자유랄이지만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정명일 박사님, 네,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운동성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뭐 안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뭐 위험도 존재하고 또 관리 문제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에게 운동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닭은 짧은 기간 비행도 하고 날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도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잖아요.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이유는 이 근육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강화되고 또 걸으면서 뼈가 강화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케이지 안에서 그런 날개짓도 못하고 걸어 다닐 수 없으면 뼈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의 우려가 심화되고 근육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건강에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운동을 못하면 우울해지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닭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좀 이렇게 뭐 날개짓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좀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네, 만약에 뭐 아까 아파트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이 몸의 크기에 비해서 최소한 몇십 배 공간에 있잖아요. 아파트 환경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평인가요? 세 평인가요? 그죠? 그 감옥 독방이 그렇잖아요. 그런 데 있을 때 정말 맛있는 밥 주고 균형 있는 뭐 식단을 준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할지 진짜 난 엄청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 누구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난 자유롭게 내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도 하고 배우고 또 집단 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성도 길러가고 닭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사회화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날갯짓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좀 덜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거 제가 정 박사님 얘기한 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닭이 이제 우리가 오해라는 부분이 뭐냐면 케이지 안에 들어서 이제 뭐 날지는 못하지만 꼼짝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0평 아파트 산다. 그러면 20평에 예를 들면은 뭐 3명이 30평이라 편하게 30평에 3명이 산다면 10평씩만 나눠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30평을 다 활용하잖아요. 닭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알을 안 낳아요. 닭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알을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무조건 물하고 사료만 주면 계란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산란율이 95%, 6%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어 물론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그 안에 공간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60도 그 예, 회전이 그럼요. 가능해요. 다 돌아요. 왜냐하면 사람 이제 물을 대부분 사료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사료를 먹고 뒤에 가면 물 나오는 데가 뒤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먼저 사료를 막 먹으면 목이 마르면 뒤에 가서 물을 먹어요. 그럼 물로 다른 사료, 다른 닭이 와서 또 그걸 먹어요. 닭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키워보면은 이상하게 텔레비에 뭐 꼼짝 못하면 알을 안 낳아요. 그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을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공간을 얘가 다 돌아가면서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날아다니고 이런 걸 못 해요. 그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리 운동 다 하죠. 왜냐하면 이게 골다공증 오고 닭이 뭐 그런 운동을 못 한다면 서지 않으면 알을 낳질 않아요. 왜? 서야 사료를 먹게 돼 있거든. 이 시스템 케이지 구조가 되게 과학적입니다.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란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알이 좋은 해주셨고요. 알이 안 돼. 이렇게 안 난다니까요. 그래요? 허해가지고 물알 나오고 이게 제대로 난각 형성이 안 돼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래서 계란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저는 닭을 보면서 좋은 알을 낳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받는 거 알 수 있는 게 계란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 스트레스 예. 많이 받은 계란은 이렇지가 않은 거죠. 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껍질 자체가 형성이 안 껍질 돼요. 자체. 대부분 산란율이 많이 올라가 지금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네. 그거에 대한 게 많이 닭이 물어보면 아마 스트레스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닭한테 물어보고 싶다. 네. 예. 네.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계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 뭐 이제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 같이 있잖아요. 거기선 서열이 없나요? 거기서는 또 서열 싸움이 있지 않나요? 네. 서열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정리정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열 있는 애들 먼저 막 사료 짜먹고 뒤에 물 먹으러 가요. 그동안에 약한 애들이 가서 사료 먹고 그러니까 체중이 거의 균일해요. 1.9kg 거의 비슷해요. 골고루 그러니까 서열에서 밀려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예. 아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둬놨다 해서 날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평에 3명하고 1명은 그 차이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 0.07호든 0.07호 그 규제를 해놨죠. 그 안에서 충분히 아까 박사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닭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것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 닭은 저 사회적인 서열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무리가 너무 많으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닭이 우리 머리 나면 닭대가리 하지, 그죠? 닭은 96수 정도 우리 실험이자면 닭 한 마리가 기억할 수 있는 96수. 처음엔 싸워도 대충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게 말이 더 많아지면은 기억이 없어. 그럼 또 한 푸 싸워봐야 돼. 힘센 사람이 다 하고 다른 수탉이 전혀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고 또 사료 먹는 것도 96수까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케이지 안에서는 숫자 많게 되면 벌써 서열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쭉 사료 오면은 그 앞에 자기 먹으면 돼. 근데 방사를 하면은 이 힘센 놈이 야, 이 내 거야. 나가. 그럼 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 먹는 건 많이 먹고 안 먹으면 못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아내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난각이 그 이제 주로 또 밤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 난각이 찌글찌글해. 그래서 이제 그 보디 체크해서 그러는데 그게 껍질도 쭈글쭈글하고 또 탈색이 되고 하얗게 나고 그다음 모양도 좀 찌그러진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 공간을 넓게 주고 많이 키운다고 해서 풀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닭이 다 편안할 것이다. 그건 사람 생각이 닭 생각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상진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평사형에서 오히려 서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그걸 갖다 후반을 짧게 나눠줘야 네. 이제는 수의사 방역 위생 관리의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진 회장님 수의학적 현장 관리 관점에서 보셨을 때 1번과 4번을 비교하면 백신 접종, 질병 관리, 특히 살모넬라 같은 세균 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닭은 이제 우리 큰 동물은 뭐 치료를 하는데 닭은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 방역이 우선이거든요. 예방하고 방역하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해줘야지 일단 병이
고치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우리 사람도 뭐 인플루엔자 요즘 감기 예방 받자. 닭도 이제 전부 다 예방 주사를 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계란 같은 경우는 넓게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놔서 주사를 잡기도 어렵고 또 잡다 보면 그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그걸 그냥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 갈고리 낚아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스트레스, 그 하다 보면 그걸 또 다 못해. 또 하나 놓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이게 1000마리가 있는데 그 1000마리 하도 이게 주사를 맞춘 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4번, 케이지에 쫙 돼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서 다 백신 할 수 있어요. 빠진 것도. 또 백신 접종하다 보면 이 닭이 또 좀 시원찮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태를 해야 돼. 그건 사료만 먹지 알을 안 낳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관리도 하기 쉽고. 근데 이게 그 케이지에 쭉 해놓으면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전체 방목을 해보면 이 백신 접종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백신 접종과 개체 관리를 하는 데는 이 케이지가 훨씬 편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 관리에서는 케이지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편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고병환성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계란 산업의 큰 리스크 중 하나인데요. 일부에서는 케이지 닭은 밀집되어 있어서 더 잘 걸리고 또 방목 방사역 닭은 더 건강해서 덜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케이지 사육과 방목형 사육에서 AI 전염 위험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겨울철 되면은 이 AI 바이러스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철새가 오기 때문에. 자, 이 철새하고 이 AI가 오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AI 바이러스를 그는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고 AI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아까 방사를 하다 보면은 좀 전파 속도는 늦겠죠. 근데 이 케이지에 들어오면 밀집 사육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쫙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 대신 우리가 아까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들어올 차단해요. 일단 들어갈 때 다 소독상 통과하잖아. 그죠? 또 외부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전부 다 창문 외에는, 환기구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새 분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걸 막기는 케이지가 낫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AI한테는 뭐 방사가 좋다, 케이지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 바이러스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계란은 언제나 옳죠. 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계란은 건들지 말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쌀과 더불어서 쌀보다 사실 더 높게 이렇게 100% 자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식량이자 또 요즘에 뭐 식량 안보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계란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앞에 선두에 선 식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학자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번, 2번 계란의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계란의 어떤 활용도를 보자면 일단 우리 빵순이들 많잖아요. 예. 그 어떤 그 제과 산업, 뭐 라면 산업부터 했고 또 기본적으로 단체 급식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신선한 그런 계란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식당들 생각을 해보면 또 자영업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예. 또 1번, 2번 계란만 막 주장을 했다가는 정말 백반집에서 계란 후라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사람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각적인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계란이다. 예. 그런 면에서 이 계란 논쟁은 사실 계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자 그리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가는 건 정말 옳지만 과연 이 복지를 지킬 때 사람들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게 만약에 생산 쪽만 가게 되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내가 적어도 형편이 안 돼서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2, 3일에 한 번씩 먹게 된다라면 어떤 영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란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한우 값이 올라가고 삼겹살 값이 올라가면 올랐군 이러면서 조금 참아야지 하는데 계란은 참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어떤 복지적인 측면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 동물복지 이야기 하는데 사람 복지에서도 계란은 굉장히 핵심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부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계란이 과학적, 생물학적, 영양학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와 영양 안전성에 대해서도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국가가 추진 중인 사육면적 확대 정책에 따른 계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계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육 면적 확대 정책, 그리고 그 변화가 계란의 역할과 시장, 시민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0.05제곱미터를 0.07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명분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이었지만 지금은 동물복지 향상이 주된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기준 변화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대표하는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육하는 농장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0.052로 사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9마리 정도의 한 닭장에 키운다면 6마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33% 정도가 이제 줄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이것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0.07로 가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하루에 대한민국에 한 5천만 개의 계란이 지금 사실 필요하거든요. 5천만 개 계란이 매일 필요한데 쉽게 계산을 따지면은 뭐 한 3,500만 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1,500만 개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사육 환경이 0.05에서 0.07로 가면 좀 넓게는 가겠죠. 근데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 2018년 이전에 우리가 지을 때 0.05에 맞춰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냥 뭐 축사를 그냥 닭장 짓는 것처럼 뚝딱 짓는 게 아니거든요. 온도, 환기, 모든 센서가 그 한 공간에 예를 들면 500평이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뭐 7만 수든 그걸 짓게 온도 환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30%의 장을 닭을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7만 수가 들어가게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 2만 5천 개 정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닭들이 호흡기 질병이 문제예요. 그 온도 환기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그 우리가 10명이 있는 공간에서 체온으로 이렇게 닭이 대부분 체온으로 유지가 돼요. 40.6도로 가요. 체온으로 온도 관리를 겨울에 하다가 거기서 30%가 빠지니까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뭐 온도 환기를 조절해서 닭장을 지었는데 닭을 빼버리면 겨울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농가들이 거의 80% 이상이 여기에 맞춰서 옛날 규제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닭을 줄이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루에 5천만 개의 계란이 1,500만 개가 필요하면 줄어들으면은 계란 가격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물가에 아까 정은영 작가님 얘기했지만 계란은 그냥 생활이 됐어요. 정말 냉장고에서 계란 없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냥 필수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0.075가 30%가 준다면 계란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물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진짜 이거는 정말 저는 0.075가 우리 협회도 찬성 반대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제가 생산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로 가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 복지로 키워줘. 나는 그 계란을 같이 소비를 하겠다. 난 그 계란을 뭐 10,000원이든 12,000원 사 먹겠다. 이런 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복지는 가면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가하고 가격이 많이 줄은 부분, 양이 많이 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옛날에 맞춰서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이런 뭐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육 면적 확대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소비자들일 텐데요.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동물 복지를 주장한 단체와 여론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은정 작가님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폭탄을 맞은 기분이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가장 뭐 요즘 이제 무항생제 논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2012년부터 사료에 항생제 안 들어갔죠, 회장님? 예. 그래서 모든 축산물에 거의 항생제 잔류 검사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AI가 창궐해서 계란값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계란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빡세게 계란 관리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상 뭐 항생제 정기적 검사도 없는 나라에서 갖고 온다던가, 그리고 이런 난각번호, 그러니까 산란일자 표시 제도도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나라도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을 때는 제대로 된 어떤 홍보나 설명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신기해요. 점점 이렇게 그 생산자들이 거기 제도가 강화되고 검증 제도가 강화되는 거에 또 적응을 너무 잘 하시니까 소비자들은 어머 이게 되는 건가 봐 이러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소비자 복지는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의 편익이 결국에는 생산자들에게 압박이 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겨울이 오는데 지금 길거리에 계란빵이 굉장히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계란값이 만약에 한 알에 1,000원씩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작은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폭탄을 잘 처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까 저는 사람 복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밤 10시, 11시까지 어린이들, 청소년들 잡아놓고, 그러니까 방사를 안 시키잖아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을. 근데 이렇게 닭들만 방사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불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아놓고 학원 보내고, 거기에 1번, 2번 방사 유정만 먹인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엄혜선 교수님. 네. 계란은 이제 국민이 매일 먹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량이 줄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이게 국민 그 생활 안정하고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만 공급한다, 이 차원은 이제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계란은 학교 급식, 거기다가 이제 제과 제빵, 외식업, 편의점, 간편식, 그래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물가, 영양, 식생활, 제가 한국 그 식생활 문화학회 회장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지 확대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충분한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간에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제 사육 면적 확대가 현실화가 되면 생산량 감소 그리고 유통 단계에 충격이 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가 좀 어려워질 거고요. 학교 급식, 제과 제빵 가격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안두영 회장님하고 엄혜선 교수님, 정은전 작가님께서도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사육 면적 확대가 되면 생산량이 아까 안두영 회장님 33% 줄어든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눈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할 것 같고요. 물이든 불이든 보든 뻔한 거죠. 뭐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물가 기준에도 계란이 필수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 가격이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전체 물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단기간에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뭐 외식업 전반에 보면 계란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뭐 김밥에도 들어가고 제과 제빵에 들어가고 뭐 급식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외식업 전반에 공급망 체인 거기에 큰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엄혜선 교수님께서도 아까 짚어주셨듯이 중요 단백질 공급원, 정부에서도 그걸 논문에서도 용역 논문에서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주요 공급질 단백질 공급원이 계란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계란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취약계층의 소비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영양 불균형, 뭐 필수 영양 부족,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전체 사육 면적 확대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 영양 정책의 핵심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사육 면적 확대라는 걸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격, 산업, 뭐 환경, 아까 취약계층의 뭐 그 동물 복지 문제, 영양 복지 문제 등을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좀 고민을 좀 한 번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물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엄혜선 교수님. 네, 그 정혜석 변호사님 분석처럼 경제, 유통, 가격이 흔들리면 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소비자들 불안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란은 그냥 그 식품으로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전반에 물가와도 너무나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불안 요소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동물복지의 어떤 강화 방향은 뭐 누구나 다 지향은 하는데 생산자들이 직업이지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자연에도 봉사하고 소비자에게도 봉사해라. 그런데 값은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 같아요. 싸고 양 많고 모양도 예뻐야 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데 거기에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굉장히 복잡한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알에 1,000원 이렇게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얘기에선 빠졌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백신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계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품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제약업 그리고 보건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여론에 집중돼서 그 부분만 이렇게 부각돼서는 안 되는 문제. 최근에 뭐 이거 아마 편집될 것 같은데 이경실 씨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있었잖아요. 예. 계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마 계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덕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계란 한 알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진다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돌아다녀 보면 청년들 중 특히 1인 가구, 예, 독거노인들에게 이 계란은 정말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복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매우 큰 그런 계란이죠. 네. 이제는 계란은 선택 식품이 아니라 필수 식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엄혜순 교수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2부를 통해서 우리는 사육면적 확대라는 정책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그리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시장이 혼란되고 농가 경영이 악화되며 또 사회적인 책임 문제, 동물복지 논쟁의 허점까지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그 논의의 최종 핵심인 바로 계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식량 안보라는 주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특별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계란의 100% 자급률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 계란은 안전성 그리고 위생과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한국산 계란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육 면적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자급률이 흔들리게 되고 수출 기회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계란 산업의 미래, 식량 안보, 그리고 제도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란이 100% 참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뭐
이제 우리 농가들도 정말 많이 지금까지 위생 안전을 많이 쌓아왔고 또 국민들께서 정말 뭐 과거에 외국산 계란을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사드시지 않고 우리나라 계란을 참 선택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계란인데 100% 자급자족하는 축산물이 잘 없어요. 이걸 잘 지켜나가려면 정말 0.07 얘기 앞에서 나왔지만 33% 이상이 줄게 되면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변 국가도 뭐 규제하는 나라도 없지만 이 0.07을 하는 나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란일자, 선별포장에 세계 최초거든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입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정부에다가 똑같은 계란 가져와라. 우리 역차별 당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들어오면 되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찍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산란일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 당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규제는 이렇게 높여놓고 들어오는 계란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이 국민들이 금계란의 아우성인이 어떻게 하냐. 만약에 33% 준다리면은 주변 국가에서 다 들어옵니다. 왜 주변은 0.07로 다른 거 0.05이나 0.04인데 뭐 이쪽에 뭐 일본을 비롯해서 태국, 이 아시아 쪽에 보면 중국부터 하면 다 지금 0.05도 아니에요. 그 0.4의 규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규제를 이렇게 높여놓고 그런 계란을 다 들어온다면 얼마나 농장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역차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어떤 식량 이거를 정말 안보가치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하나 일본을 보면 우리가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한 40에서 50개 정도가 있어요. 계란 그 안전 자기네 1억 한 3천만 마리 정도를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키우는데 그거 자국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4, 50가지 정도의 이런 지원책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계란 산업 보전차에서 계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은 90% 이상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요. 왜 자국의 이거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 보조는 둘째치고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뭐 웃음밖에 안 나오고 참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걸 추진하려면 좀 산업적인 측면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위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물가라든가 다 고민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어느 순간에 가라 이거보다는. 그래서 일본을 좀 보고 그런 정책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량 안보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계란은 단순히 농작물이 아닌 전략적 자원인데요. 과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진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 계란 생산 시설이라든지 기반 뭐 생산하고 또 검사하고 유통하고 또 뭐 해석까지 모든 게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계란은 외국의 바이어들도 전부 다 한국 계란을 다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 계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한국 하면 믿을 수 있는 계란이다, 한국 계란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 한국 계란이 국가 경쟁이 있다. 이 국가에서 이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정책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장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네. 그 사육 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농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뭐 어려운 선택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운 선택일 것 같고요. 네. 그런 환경 어려운 속에서 농가들은 이미 5천만 개, 아까 안도영 회장님의 뭐 국내 소비량이 5천만 개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5천만 개를 우리 농가들이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육 면적 확대가 되면 결국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단가가 상승되고 그러면 농가가 도산 위험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이 구조는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농가들은 단순히 힘들다 문제가 아니라 농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축산업, 산란계 산업 전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그럼 농가가 줄어들면 국가의 계란 아까 5천만 개가 매일 생산되는데 그게 공급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계란 시장은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뭐 불안이 뭐 경제 전반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제가 좀 뭐 이 자리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와 정부가 좀 서로 좀 멀어지지 않고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도 현장 구조, 이런 농가의 어떤 이런 어려운 선택, 생산 환경 등을
한쪽 뭐 좁은 면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봐서 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엄혜선 교수님, 네, 요즘 소비자는 가격과 동물복지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육 면적 확대는 소비자의 선택과 그리고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비자는 사실 지금 현재도 포장지에 1번서부터 사육 환경에 따라서 1번에서 4번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굉장히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잘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정책 이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정책이라는 게 소비자를 외면한다거나 소비자의 그러한 합의를 이루지 않는 정책을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정 작가님, 네, 동물복지 정책, 산업, 소비자 문제가 얽힌 이 복잡한 상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폭탄이군요. 뭐 식량 안보의 관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농촌사회학에서는 이제 식량 주권이라는 말을 일부러 가져다 쓰거든요. 우리가 주권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유일하게 지금 실현시켜주고 있는 게 바로 계란. 그리고 쌀 정도인 것 같아요. 계란 정도는 우리가 나라에서 난 걸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수입한 계란이 나중에 제가 계속 조사하러 다녔는데 좀 초라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대형마트에서 계란 수입한 거를 팔아봤는데 소비자들은 아니 나의 주권은 우리 국산 계란 훨씬 더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데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밀어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고령화거든요, 생산자들의. 그런데 이 고령화된 생산자들에게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강한 규제를 넣으면 결국엔 아유 나는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방향을 결코 소비자들도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좀 토론 좀 해보자. 이런 방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 신뢰. 저는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계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난 저거 안 먹어. 이런 것 자체도 국내산 그 계란의 무한 신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정책이 어떤 특정 직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 그리고 자연까지 이게 좀 골고루 누가 더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 그것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식량 안보 측면에서 식량 주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뭐 이런 이야기의 문제 핵심에는 헌법 소원도 있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네, 이번 사육 면적 확대 정책이 농가의 재산권 그리고 신뢰 보호, 산업 경쟁력, 국민 물가, 식량 안보까지 총체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농가분들이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를 조금 언급해 드린다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2017년까지 0.0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셨고 정부에서 그 허가를 기준을 믿고 농가들이 시설 투자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부채 상환까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수익과 부채 상환까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2018년 이후에 0.07로 일괄 적용 확대를 해버리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시설을 담보로 대출받고 뭐 어쨌든 상환 계획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기존에 0.0으로 허가를 받았던 시설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좀 재산권에 좀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고요. 공감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 물가의 충격은 뭐 앞서 뭐 여러 교수님들하고 박사님하고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장의 사회와 경제 영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계란 자체가
일견 그 계란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전한 식품이지만 우리나라 외식 산업 전반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중간재료 전부 폭넓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란 가격이 어쨌든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원재료 전체 가격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지게 되거든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여러 사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믿고 산업 전체가 생태계가 꾸려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투자도 하고 그게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손바닥 뒤집기 바꿔버리게 되면 그걸 믿고 신뢰한 사람들의 이익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정책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러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 있고 산업 전체가 좀 신뢰가 약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짚어드릴 수 있고요. 네. 국가 식량 안보 문제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계란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100% 아까 자급률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농축산물이 없습니다. 그 요게 만약에 산업 기반 자체가 농가가 아까 도산 위험이 증가하고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깨지게 되면 전체 식량 안보 주권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감안해서 농가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헌법소원은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아까 국가 미래 먹거리 체계를 지키기 위한 농가들의 생존 요구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가 체계 전체의 먹거리 체계를 보존, 보호 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육면적 확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재산권과 경제 그리고 물가, 소비자 선택권, 산업기반과 사회적 책임, 국가 식량 안보까지 모두 포함한 거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부를 통해서 우리는 계란 산업이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주제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민 단백질, 식량 안보, 수출 경쟁력, 그리고 농촌 경제, 국가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 산업이 앞으로 어떤 기회와 또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은 뭐 가장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매일 국민들이 필수 식품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은 뭐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0.07로 헌법소원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야 가격 모든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란이 가진 황금알의 가치는 과학적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 회장님, 네. 생물학적, 과학적 구조 측면에서 계란이 왜 국가적 자원으로 평가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계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지만은 우리 계란을 먹는 거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계란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이 계란에 저는 크게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계란이 저는 단백질도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단백질도 등급이 있다. 급수가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좋은 거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밸런스가 균형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밸런스 깨지면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균형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계란이고 그 계란이 그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개수, 뭐 케미컬 스코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계란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계란을 100으로 기준해서 나머지 단백질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항상 기준에 100이 되고 우리 이제 아기 키울 때 사람 모유가 계란에 비해 한 81 정도 됩니다. 81 정도 되고 우유는 한 74 정도 되고 그 케미컬 스코어로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단백질 식품인데
그한 5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계란이 얼마나 이 단백질도 고급 단백질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 좋은 단백질을 우리 계란이 아주 지금까지 엄청 싸게 공급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까 50년 동안 다가오 계란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계란값이 얼마가 올랐냐면은 계란값이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럼 우리가 또 비교할 지표가 뭐냐, 국립대학교 등록금. 국립대학 등록금이 한 100배 정도 올랐어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국가공무원 봉급도 한 100배 정도 올랐어. 그럼 계란 10배밖에 안 올랐다고. 그럼 계란 10배밖에 안 올랐다고. 얼마나 그 생산자들은 피눈물 나고 이게 산업 이게 먹고 살라고 말이죠. 과학 투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이게 바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이 과학적으로 해서 기반화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계란이 황금알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그게 법적 안전성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가들은 어쨌든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십억 원의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행정 기준이 갑자기 변경이 되게 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농가 시설 투자한 게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급감하게 되는, 그래서 농가가 어쨌든 믿고 좀 투자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면 전체의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이게 좀 중요하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생산 구조의 안정성.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라는 게 일정하게 아까 정은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심리적 한계를 좀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걸 보고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외식 산업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태계가 구축이 되니까 그게 안정돼야 되는데, 생산 구조가 어쨌든 계란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생산량이 막 갑자기 줄어가지고 바뀌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경제적 지표의 불안정성 이런 게 있으면 산업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구조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조금 아까 법적인 안정성과 생산 구조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생산 구조의 안정성 요걸 좀 말씀드리고,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측면은 농가의 뭐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고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단순히 행정 기준을 다투는 법적 절차가 아니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국민 식탁을 지키자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서 농가분들이 좀 제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책적 맥락이 결합된 헌법 소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농가분들이 그 산란계 협회 농가분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0.05제곱미터 2017년 이전에 허가받은 0.05제곱미터의 시설분들은 그대로 적용 놔두시고 그분들은 그 전에 정책을 믿고 하신 믿고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신뢰라고 봐주시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해 주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바꿔라 이게 아니라 2018년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제 허가를 받고 0.075제곱미터 허가를 받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서 기존의 분들은 기존분대로 개정법 이후에 허가받는 개정법 이후에 허가받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옳은 맞는 말씀이고 정당한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의 대위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좀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법적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산업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헌법 소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급히. 황금알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목이 메일 정도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란이 황금알로 불리는 데는 영양학적 가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명희 박사님, 네. 계란이 건강과 영양 분야에서 왜 황금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질의 단백질, 또 뭐 콜린. 그래서 이 콜린 같은 경우는 뭐 인지 기능에 너무 중요하고, 뇌 기능, 치매 예방에 좋고요.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뭐 1개 이상 먹지 말라는 가이드도 있었지만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렸고요.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대다수는 합성된 것이 전체 한 80%를 차지하고, 그래서 섭취하는 거는 오히려 그 합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또 만성질환 시대에 그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이잖아요. 또 더욱이 아까 완전 식품이면서 포장도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 먹을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소중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바쁠 때는 계란 막 한 3-4개 먹거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죠. 이 소중한 뭐 너무 소중한 그 건강이나 영양적으로 너무 소중한 게 뭐 자칫 정책이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서 생산량이 감소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뭐 아까 계속 말씀하시면 저소득층 또는 단체급식, 뭐 학교나 군대나 뭐 기타 그런 급식에 이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참 정말 오늘 저도 많은 정보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소비자들, 특히 여자들은 근데 감성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팩트를 잘 모르면 그저 그냥 그래서 참 이런 소통의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병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엄혜선 교수님, 소비자 입장에서 계란이 황금알이라는 표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격 대비 골고루 그 영양소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 가치를 너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아까 잠시 생각해 봤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약 80%가, 우리 국민의 80%가 4번 계란을 구매를 한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생산량이 30%로 또 감소가 된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계속 영양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계란은 그 가격 대비 갖가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근본이잖아요.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좀 책임져주는 그 황금알을 낳는 것이 바로 계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은정 작가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요? 싸고 맛있고 그래서 황금알이라고 전 생각했는데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닭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모 연예인의 어떤 계란, 4번 계란이 한 판에 15,000원인 게 말이 되느냐라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 가격이어야 될 겁니다. 사회적 가치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 계란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그리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격을 유지했던 것이지, 저는 그 가격이 결코 비싸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란의 가치를 좀 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물복지의 방향이나 이런 그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결국 요 간극을 메우는 거는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생의 첫 요리가 다 계란 후라이더라고요. 예. 가장 간편한. 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의 첫 도전 요리도 계란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친숙하고, 또 계란 없는 식생활, 계란 없는 삶 생각해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기르는 거고 함께 먹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란 산업이 뭐 한돈 쌀 한우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로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2조 8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산업으로 굉장히 크게 산업이 좀 발전을 했고, 우리가 헌법 소원한 부분도 보면은 2018년 이전에
옛날 법에 한 거, 우리가 복지를 반대하거나 뭐 0.0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자. 우리가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한 거 소급 적용하지 말아달라. 내구 연한까지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모르면은 저희가 협회가 왜 생산자들이 복지를 반대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 2018년 이전에 법에 맞춰서 진 거는 케이지가 뭐 100년, 20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25년, 30년 쓰면은 결국은 바꿔요. 그래서 그 지한이 되면 자연적으로 0.07로 전향이 되는 거거든요. 0.07은 지금보다 조금 공간이 넓은 공간이니까 한 번에 일시에 가면은 사회적으로 모든 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충격 없이 가자는 저희가 취지고 어쨌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한다고 좋아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가격이 폭등하면은 국민들부터 외면을 받게 돼요. 가격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돼. 우리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 비싸게 줄이고 많이 받으면 되지 왜 그러냐. 근데 우리가 물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7,000원의 금계란이 벌써 나왔다는 것은 그 이상 넘어가면 수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생산자들이 정말 어려운 규제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떤 데 농장들한테 그 얘기해요.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바보 아니면은 이거 저 똑똑한 사람이든지 막 모르겠다. 이 어려운 걸 결국은 해낸다. 사실 산란 일자도 일본, 미국도 시도했었어요. 한 6개월 하다가 다 못했어요. 도저히 못.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품질, 위생, 안전부터 뭐 선별 포장 제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그 외에 다른 계단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면은 이제 소비자 개개인이 사 먹는 거는 수입 계란을 안 사 먹을 수 있지만 식당이나 이런 식자에 들어가는 건 다 수입 계란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자급자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도 내구 연할 것은 자연적으로 연착륙되거든.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질병과에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물가도 싸워야 되고 주변국들 뭐 일본, 중국, 뭐 태국도 주변 아시아의 국가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요. 우리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산업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 그 어려운 구제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뭐 외국산 왔을 때 뭐 암만 계란이 비싸도 사 먹는 사람들은 수입 안 사 먹었어요. 그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정말 이제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왜? 그래도 우리 거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나가려면은 충격이 갑자기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미국의 농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집에서 다 키우라 그랬어요. 이제 한 마리씩. 다. 미국은 1,000만 명 이상의 닭을 케이지를 빌려주는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가 미국이 다 케이지도 아니고 복지로 나서 키우는 데 많거든요. 나서 키우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인터넷 기사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 그때 10,000원만 얘기를 할 때 10,000원도 싸다고 칼럼을 쓴 게 있어. 물어봤더니 이 사람 자기가 계란 비싸다고 닭을 사가지고 알 날 때까지 키웠더니 10만 원이 들어가더래요. 알아는 났는데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제 무조건 사 먹는 게 싸다. 10,000원 싸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계란을 누구나 쉽게 사고 마트에 가면 있고 이 정도 가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농가들이 그걸 맞춰놨기 때문에 한 번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유연하게 산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제가 산랑의 농장을 좀 대표해서 어쨌든 농가들이 열심히 지금 방역에 겨울에 정말 죽기 살기 방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계란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 위생 잘 관리해서 정말 좋은 계란을 국민들이 정말 수입 계란에 와서 안 사 먹고 우리 걸 많이 사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조금 내년의 목표가 1인당 400개가 목표입니다. 400개 1인당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루에 1개 이상이죠. 1개, 2개 거의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한 340개, 50개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 번호를 떠나가지고 다 누구나 좋게 우리 걸 하면은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네. 오늘 4부에서는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계란은 국민 건강과 물가 안정, 그리고 산업 경쟁력과 농촌 경제, 식량 안보, 수출 전략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원 없는 규제가 아니라 과학과 법, 경제,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결합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계란의 우수성과 역할, 미래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함께해 주신 6분의 패널께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계란은 이제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이런 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과학이 만드는 우리 정말 기적이죠. 정말 우리 안전한 먹거리도 됐고 또 국민 수명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먹거리 되는데 이게 생산이나 모든 게 과학이 다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있지 않았나. 앞으로도 이 산업이 계속 지속되고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정책까지도 모든 게 과학에 뒷받침이 돼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인간의 건강도 닭의 생명권도 모두 소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배고픔의 시대에는 양적 생산이 우선이었고 뭐 타 생명권을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배고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질적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 생산자 입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또 법적 그 체계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면으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뇌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눈물 글썽이시는 거 아니 옆에서 볼 땐 눈이 반짝거려서 약간 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변호사님. 네. 네. 저 이제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와서요. 축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축산 대기업에서 한 10년간 법무팀장으로 10년 있었고요. 근데 그건 뭐 10몇 년 이상을 축산업을 사랑하면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운 점은 농림부라든지 국가의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좀 여러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정책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자 아쉬움이 있고요. 계란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 축산물 중에서 아까 이상진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100%, 200% 공감합니다. 뭐 완전한 식품 중에 가장 유일한 지금 전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식품, 완벽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계란 산업 자체는 아까 식량 안보 말씀도 있으셨지만 단순한 농축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영양, 산업 경쟁력 확보, 식량 안보를 떠받치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 그 자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맞춰 가지고 국가 정책이 과학, 경제, 법률 등을 종합하여 균형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갔으면 합니다. 네. 눈물이 저도 좀 촉촉하지 않았어요? 아니 건조해요. 건조했어요? 계란찜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식당에 가면 기대를 하잖아요. 계란찜 정도는 공짜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점점 자꾸 이 귀한 식료를 귀한 농축산물이면서 아주 귀한 음식인데 이 계란 자체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 공짜, 그리고 미끼 상품으로 너무 이렇게 헐게 취급했던 건 아닌가 하고 저도 소비자로서도 또 반성을 한번 하고요. 예. 제가 물어봤더니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의 소울푸드기도 하더라고요. 이 계란에 대한 추억, 그리움, 그리고 한도 맺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건 바로 한국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많이 담은 계란 더욱더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모 방송인이 이 계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4번 계란인데 왜 15,000원이냐. 그런데 그 해명을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특별한 사료를 먹여서 기른다. 여기서 가장 크게 마음에 걸렸던 거는 대부분의 내가 아는 그 계란 생산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사육 노하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검증받고 안정적인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데 내 계란만 특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상했고요. 또 한편으로도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아, 저렇게 과감하게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그리고 농산물에 가격을 붙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농촌사회학자로서는 생각은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계란까지 그렇게 비싸져 버리면 어떤 국민의 어떤 식량 안보 그리고 식생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들을 생산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야 되고 1번 계란이 훨씬 더 좋고 또 4번 계란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계란에서 중요한 거는 신선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번 계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누구나 이렇게 우리 안대용 회장님이 빨리 예능에 데뷔하셔가지고 연예인 프리미엄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렇게 다 인지도가 높진 않습니다. 계란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프리미엄을 누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 값에 대해서 정부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민간 품목이잖아요. 계란값이 한 판에 1,000원만 올라가도 여론이 막 들쭉날쭉하는 들썩들썩대는 이런 상황에서 15,000원의 계란을 과연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역질문을 던지자면 그동안 우리가 참 맛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선한 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먹고 있었구나. 이걸 좀 깨닫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좀 이 계란을 먹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이 계란이 우리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펫에 대한 그 펫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만능 그 식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4만 불 시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이 그 닭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그 사육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이제 보면은 그 선택지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 국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정말 필요한 그 식품, 소화율도 높고 소화 흡수율도 높고 그 다음에 단백질 급원으로서 가격도 저렴하고 한 이 계란은 진짜 우리가 계속 홍보해도 될 식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멘트 하나 아까 수익 계란에 회장님 그때 제가 라디오에서 제일 효율적이었던 게 소비자들은 계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세금과 비행기 휘발유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으니까 그건 아마 회장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가격을 맞춘 게 원래 그거 할당 관세 때문에 맞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5,000원 훨씬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지원금 때문에. 과거에 그 수익 계란이 들어왔을 때 뭐 5,000원에 팔았잖아요. 4,980원에 팔았는데 실제 들어올 때는 17,000원 정도가 들어가다 나머지가 10,000원이 세금을 다 줬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기서 이거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할당 관세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란 한 개 왜 다른 나라 국민들 그쪽에 양계 키우는 사람들한테 왜 10,000원의 세금을 내고 사오냐 이거지.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입 계란 와서 5,000원이나 4,980원에 팔으니까 야 우리나라 계란 8,000원, 9,000원, 10,000원 갈 때 싸다는데 싼 게 아니고 그게 15,000원, 17,000원까지 온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세금이 한 판에 10,000원 이상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포장하는데 비용이 한 2,000원, 3,000원 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 갖춰서 한 거 보면 정말 저렴한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계속 수출하고 있거든요. 다 4번 계란이에요. 4번 계란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이 돈이 가장 안 들고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4번 계란이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가요. 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왜? 많은 키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육 환경을 1, 2, 3, 4번 해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 규제가 아예 없잖아요. 주변. 일본도 그게 없잖아요. 아무 이게 없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 1, 2, 3, 4번 있으니까 그 소비자분들께서 편하게 뭐 1번 사듯이 2번 사듯이든 영양가 차이가 없고 다 편하게 사 드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 그 야외에서 키우면 당연히 저기 위험도가 높죠. 예, 왜냐하면 뭐 야생 동물이 많고 뭐 저녁에는 근데 그거는 저녁에는 다 들어오라 그러니까 야외에서 앉아요. 닭들이 집으로 다 놓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박사님 그게 뭐냐면은 이건 뭐 내지 않으셔도 실제 현실을 보면은 방목을 며칠을 할 수 있냐는 게 1년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이거를 해서 한다면은 방목하는 길이 길잖아요. 봐요. 10월부터 2월 말까지, 올해는 5월까지 7개월, 8개월이 방사 금지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작년에는 1번 계란 못 팔게 했어요. 방사하는 날짜가 많지 않아요. 닭은 털이 많고 땀샘이 없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 못 하죠. 환절기 때 못 하죠. 겨울에 못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정말 이미지가 저 푸른 초원에 닭이 확 이런저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가. 근데 그 소비자는 또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 계란, 특히 1번 계란 선택하는 분들이 좀 동물 감수성이 좀 뛰어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어떤 닭을 많이 상상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근데 다만 지금 80% 이상의 생산자들이 4번 계란을 생산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건데 무조건 다 1번, 2번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마치 그 3, 4번 생산자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호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럴 것이다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것이다 하고 사 먹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현실적으로는 방사를 1년에 며칠 하냐 이거죠. 이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란 어벤져스의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란은 정말 작은 식품이지만요. 이 작은 식품 안에는 대한민국의 건강과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계란으로 행복한 식탁에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계란학 개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